나는 이 장면을 또렷이 기억한다. 2022년 여름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 원칙을 반복해 말하던 시기였다. 그 말이 울리는 동안 금융시장은 전혀 다른 신호를 읽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은 말을 아꼈다. 그는 금리를 올렸지만 방향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의도였을까? 아니면 계산이었을까? 나는 그 침묵이 시장에 남긴 잔향을 오래 추적해 왔다. 그 무렵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이 분명한 언어로 금리 전쟁을 선언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이 문장은 달러를 강하게 만들었고 환율은 즉각 반응했다. 원화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약해졌다. CDS 프리미엄이 꿈틀거렸고 유동성은 갑자기 소중한 자원이 되었다. 나는 묻고 싶다. 당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긴축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동시에 꺼내들 때 이창용은 왜 강한 메시지를 피했을까? 시장은 말보다 태도를 본다. 정책의 속도 발언의 온도 침묵의 길이까지 모두 가격에 반영한다. 이 첫 장면에서 이미 방향은 정해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위기의 징후가 언제나 지표보다 먼저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믿는다. 2022년 가을로 접어들며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는 점점 단순해졌다. 시장에 맡긴다는 말은 반복됐지만 환율이 1,400원을 넘볼 때까지 구체적 대응은 보이지 않았다. 이창용은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고 숫자는 분명했다. 그러나 설명은 여전히 짧았다. 시장은 금리 인상보다 왜 지금인가를 듣고 싶어 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물가와 성장의 균형을 공개적으로 고민했다. 발언 하나하나가 유로화의 파동을 만들었다. 반면 한국은 조용했다. CDS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움직였고 단기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 경계가 높아졌다. 부동산 거래량은 얼어붙기 시작했고 가계는 금리의 방향보다 속도에 놀랐다. 나는 이 장면에서 1997년을 떠올렸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IMF와의 협상을 공개했고 강경식 부총리의 결정은 시장의 공포를 키웠다. 지금은 다르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묻고 싶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과연 중립일까? 시장은 공백을 두려움으로 채운다. 당신이라면 이 침묵을 신뢰했을까? 금리 충격이 작동하는 방식은 언제나 느리게 시작해 갑자기 체감된다. 나는 그 구조를 수없이 봐왔다.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달러는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환율이 흔들리며 마지막에 가계의 이자가 무게를 드러낸다. 한국에서도 같은 순서였다. 이창용의 결정 이후 은행 간 자금 조달 금리는 즉각 반응했지만 대출자의 삶이 바뀌기까지는 몇 달의 공백이 있었다. 그 공백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라가르드는 유럽에서 시간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는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는 신호였고 시장은 그 솔직함을 계산에 넣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명확한 서사가 부족했다. 환율은 수입 물가를 자극했고 부동산 시장의 금리는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고통을 옮겼다. 유동성은 마치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빠져나갔다. 나는 아르헨티나를 떠올린다. 2018년 마르틴 구스만 재무장관은 긴축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 숫자는 맞았고 설명은 늦었다. 그 결과는 급격한 환율 붕괴였다. 당신이라면 이 메커니즘을 어디서 끊었을까? 말의 타이밍이었을까? 아니면 선택의 속도였을까? 나는 비교의 순간이 올 때 위기의 윤곽이 선명해진다고 느낀다. 2010년 그리스에서 요르고스 파판드르 총리는 재정 적자를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시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숫자를 믿기 시작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IMF 총재로서 조건을 제시했고 고통은 컸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그리스 국채 금리는 폭등했으나 선택의 주체는 분명히 드러났다. 2022년 한국으로 돌아오면 장면은 다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고 이창용은 물가 안정을 말했다. 그러나 두 메시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지 않았다. 환율은 글로벌 요인이라는 설명이 반복됐고 CDS는 조용히 위험을 가격에 반영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이 시작될 때 나는 그리스의 초기 징후를 떠올렸다. 터키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를 낮추라 지시했고 중앙은행 총재는 교체됐다. 그 결과 리라는 무너졌다. 이창용의 침묵은 그 반대 방향이었지만 시장은 같은 질문을 던졌다.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가? 당신이라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찾았을까? 나는 숫자가 현실로 내려오는 순간을 유심히 본다. 금리는 표 위에 있을 때보다 통장 속에서 더 잔인하다. 2023년 초 이창용이 추가 인상을 단행하자 가계대출 금리는 즉각 반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를 언급했지만 이미 변동금리를 택한 가구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었다. 환율 부담은 수입 물가를 밀어 올렸고 생활비는 조용히 고정 지출이 되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 제롬 파월은 고용 지표를 근거로 긴축 지속을 말했다. 그 발언은 글로벌 자금을 다시 달러로 끌어당겼다. 한국의 유동성은 빠져나갔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이 일상이 되었다. 나는 베네수엘라를 떠올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통제와 부인을 선택했을 때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공포가 되었다. 물론 한국은 다르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정책 결정이 개인의 월세 대출이자 소비 축소로 이어질 때 그 연결고리를 누가 설명했는가? 당신이라면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나는 위기가 개인의 얼굴을 갖기 시작하는 지점을 잊지 않는다. 지표는 아직 관리 가능했지만 현장은 이미 달랐다. 2023년 봄 중소 건설사와 자영업자의 자금줄이 동시에 조여왔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로 숨통을 트이우려 했고 이창용은 금융 안정의 중요성을 짧게 언급했다. 그러나 부동산 PF의 금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유동성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해외를 보면 대비는 분명했다.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 시절 재무장관 세르히오 마사는 환율 방어를 공개적으로 시도했다. 결과는 엇갈렸지만 시장은 최소한 싸움의 방향을 알았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긴축 반대를 외치며 협상에 나섰고 그 선택은 국민투표로 이어졌다. 고통은 컸지만 책임의 주체는 드러났다. 한국에서는 책임의 윤곽이 흐릿했다.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흔들리는데 설명은 분산됐다. 나는 묻는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신호를 기다렸을까? 한 사람의 결단이었을까? 아니면 명확한 이야기였을까? 나는 언제나 시장이 정부의 말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고 느낀다. 2023년 중반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의 호흡은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이창용은 물가를 이유로 금리 동결과 인상의 경계에 섰고 정부는 경기 하강을 우려했다. 같은 시각 제롬 파월은 데이터에 따르겠다고 말하며 선택의 기준을 공개했다. 그 기준은 단순했지만 신뢰를 만들었다. 한국의 시장은 질문을 쌓아갔다. 금리가 더 오를 것인가? 환율 방어는 어디까지인가? 부동산 연착륙은 가능한가? CDS는 그 질문에 조용히 가격을 붙였다. 유동성은 단기물로 숨어들었고 장기 투자는 멈췄다. 나는 터키를 다시 떠올렸다. 중앙은행 총재가 바뀔 때마다 시장은 방향을 잃었다. 말의 일관성이 사라지면 숫자는 의미를 잃는다. 이창용의 침묵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장은 그 침묵을
거리로 해석했다. 당신이라면 중앙은행의 독립과 소통 중 무엇을 더 중시했을까? 그 균형이 바로 이 국면의 핵심이었다. 나는 역사의 반향이 현재를 흔드는 순간을 자주 본다. 1997년 IMF 국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시장과 정면으로 대화하려 했고 강경식 부총리의 선택은 늦었지만 기록으로 남았다. 그때의 메시지는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택했고 이창용은 숫자로 답했다. 그러나 숫자는 감정을 달래지 못한다. 2023년 하반기 환율이 다시 흔들리자 개인은 대비를 시작했다. 예금 만기를 쪼개고 소비를 미뤘다. 금리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같은 시기 제롬 파월은 긴축의 끝이 멀지 않다고 암시했고 그 한 문장은 글로벌 자금을 잠시 멈추게 했다. 말의 힘은 여전히 컸다. 나는 이 장면에서 질문을 던진다. 위기의 순간 정부와 중앙은행은 무엇을 공유해야 하는가? 완벽한 해법일까? 아니면 불완전한 진실일까? 당신이라면 어떤 말을 먼저 꺼냈을까? 나는 위기가 숫자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지점을 본다. 2024년 초 한국의 가계는 더 이상 관망하지 않았다. 변동금리 대출자는 고정금리 전환을 고민했고 자영업자는 폐업과 버티기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말했고 이창용은 금융 안정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체감은 느렸다. 환율 변동은 수입 원가를 흔들었고 금리는 현금 흐름을 압박했다. 해외에서는 대비가 뚜렷했다. 그리스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재정 규율을 강조하며 신뢰 회복을 전면에 세웠고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로존의 분절 위험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말은 비용이 들지만 침묵은 더 큰 비용을 남긴다. 한국의 CDS는 큰 폭은 아니어도 경계선을 그었다. 시장은 최악을 말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믿지도 않았다. 나는 여기서 묻는다. 정책의 정확성과 소통의 충분함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 당신이라면 어느 쪽에 베팅했을까? 나는 이 국면에서 선택의 무게가 개인에게 전가되는 순간을 본다. 2024년 봄 윤석열 정부는 재정 여력을 강조했고 이창용은 시차 효과라는 표현으로 시간을 언급했다. 그 말은 맞았다. 금리의 충격은 즉각적이지 않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가계의 현금 흐름은 이미 방향을 바꿨다. 소비는 줄었고 부동산은 가격보다 거래가 사라졌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이 완화 전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했다. 인플레이션 고용 금융 여건. 그 기준은 시장의 계산식을 단순하게 만들었다. 반면 한국의 계산식은 복잡해졌다. 환율 시 DS 유동성 부동산이 동시에 고려 대상이 되었고 개인은 스스로 위험 관리자가 되었다. 나는 베네수엘라의 과거를 떠올리며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느낀다. 모든 위기는 같지 않지만 설명이 부족할 때 불안은 과장된다. 당신이라면 이 시점에서 무엇을 믿었을까? 숫자였을까? 아니면 말의 방향이었을까? 나는 위기가 일상으로 스며드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한다. 2024년 여름 한국의 금융시장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신호와 이창용의 발언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었다. 기준금리는 멈춰 있었지만 체감금리는 내려오지 않았다. 환율은 박스권에 갇힌 듯 보였고 CDS는 낮은 소음처럼 불안을 유지했다. 이 시기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유럽에서 정책의 신뢰는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같은 톤으로 전달하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이 유로존을 지탱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해석이 분분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말했고 중앙은행은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그 사이에서 개인은 선택을 미뤘다. 소비는 연기되고 투자는 대기 상태가 되었다. 나는 질문을 던진다. 위기가 조용해졌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까? 당신이라면 이 고요를 안도라고 불렀을까? 아니면 긴장이라고 불렀을까? 나는 이 지점에서 국가 간 비교가 더 날카로워진다고 느낀다. 터키는 한때 금리를 정치의 도구로 삼았고 그 선택은 리라화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환율을 흔들었다. 반대로 유럽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정치와 거리를 두는 언어를 유지했다. 시장은 그 거리를 안전장치로 해석했다. 2024년 한국으로 돌아오면 윤석열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을 존중한다고 말했고 이창용은 그 독립을 침묵으로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시장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환율 방어의 선은 어디인가? 유동성 공급의 조건은 무엇인가? CDS는 낮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개인의 선택을 다시 본다. 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위험을 피하는 행동들. 정책의 모호함은 개인에게 보수성을 강요한다. 당신이라면 이 보수성이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기회의 상실이라고 느꼈을까? 나는 위기의 책임이 서서히 개인에게 귀속되는 순간을 기록해왔다. 2024년 말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언급했고 이창용은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조했다. 말은 모두 옳았다. 그러나 시장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 금리가 내려갈 때의 조건은 무엇인가? 환율 변동성은 어디까지 용인되는가? 질문이 반복될수록 불확실성은 가격이 되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이 너무 늦게 완화하는 위험을 언급했다. 그 발언은 과거의 긴축과 다른 방향의 경고였다. 시장은 그 변화에 즉각 반응했다. 반면 한국은 조심스러웠다. 조심스러움은 안정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망설임으로 해석된다. CDS는 낮았지만 완전히 안심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리스의 경험을 다시 떠올린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공개적으로 논쟁의 장에 올렸다. 결과가 옳았는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지만 과정은 분명했다. 당신이라면 불완전한 확신과 완전한 침묵 중 무엇을 택했을까? 그 질문이 이 국면의 중심에 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시장이 더 이상 발표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2025년 초 윤석열 정부는 경제 펀더멘털을 강조했고 이창용은 외환 시장은 관리되고 있다. 고 짧게 말했다. 그 문장은 사실이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시장은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환율은 급등하지 않았지만 민감해졌고 금리는 내려올 기미보다 유지될 가능성을 반영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이 완화 전환의 속도를 두고 내부 이견을 인정했다. 그 솔직함은 변동성을 키우면서도 신뢰를 남겼다. 유럽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정책의 지루함을 강조했다. 놀라움이 없다는 신호였다. 한국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안정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했다. 나는 묻는다. 시장이 먼저 움직일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뒤따라 가야 할까? 아니면 앞서야 할까? 당신이라면 이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을까? 나는 위기의 끝이 아니라 잔향을 기록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느낀다. 2025년 봄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바닥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창용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 한 문장은 시장을 흥분시키기보다 계산하게 만들었다. 환율은 큰 변동 없이 반응했고 CDS는 위험보다 관망을 선택했다. 같은 시기 아르헨티나에서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급진적 개혁을 밀어붙였다. 재무장관 루이스 카푸토는 고통을 인정하며 속도를 택했다.
시장은 그 선택을 위험과 기회의 혼합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정반대였다. 급격한 변화 대신 완만한 조정. 그 차이는 개인의 체감 속도를 바꿨다. 나는 이 장면에서 질문을 던진다. 급격한 고통과 느린 회복 중 무엇이 더 공정한가? 당신이라면 어떤 경로를 선택했을까?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 과정에서 생존과 붕괴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 2025년 중반 일부 가게는 긴축을 견뎌냈고 일부는 탈락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약 차주 지원을 강조했고 이창용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평가는 통계적으로 맞았지만 개별의 고통을 지우지는 못했다. 금리는 내려오지 않았고 환율은 안정 속 변동을 반복했다. 해외를 보면 대비는 더욱 선명하다. 그리스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개혁의 성과를 수치로 설명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긴축의 유산을 관리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터키는 여전히 신뢰 회복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정책의 연속성은 시간이 지나서야 평가된다. 나는 여기서 다시 묻는다. 정책이 평균을 살릴 때 소수의 붕괴는 어디까지 감내되어야 하는가? 당신이라면 그 경계선을 어디에 그렸을까? 이 질문은 모든 경제 다큐멘터리의 끝에서 되살아난다. 나는 이 국면을 지나오며 시장이 결국 의도를 읽으려 한다는 사실을 다시 느낀다. 2025년 하반기 윤석열 정부는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말했고 이창용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언어를 유지했다. 금리는 천천히 방향을 모색했고 환율은 외부 변수에 더 민감해졌다. 숫자만 보면 큰 위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이 시기 미국에서는 통화 정책의 후유증이 노동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연준 의장은 과거의 결정을 되돌아보며 완벽한 선택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도 정책의 한계가 공개적으로 논의됐다. 반면 한국에서는 평가가 늦게 시작됐다. 선택의 이유보다 결과가 먼저 이야기되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질문을 던진다. 정책은 결과로만 평가받아야 할까? 아니면 과정까지 포함해야 할까? 당신이라면 이 시간의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싶을까? 이 다큐멘터리는 아직 그 답을 적지 않는다. 나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드러나는 신호들을 다시 되짚는다. 2026년에 가까워질수록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하나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급격한 전환을 피하고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두는 방식. 이창용은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리 하나의 패턴으로 읽혔다. 더 이상 혼란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시기 제롬 파월은 과거의 긴축이 남긴 상처를 인정하며 회복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발언은 시장의 시간표가 아니라 태도를 제시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역시 완화의 속도보다 신뢰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방향은 공유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먼저 적응했다. 고정비를 줄이고 위험을 분산하고 속도를 늦췄다. 정책은 그 뒤를 따라왔다. 나는 여기서 질문을 남긴다. 시장이 먼저 읽고 정부가 나중에 확인하는 구조는 건강한가? 당신이라면 이 순서를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바꾸고 싶었을까? 나는 이 다큐멘터리의 후반부에 들어서며 하나의 감정을 분명히 느낀다. 안도와 피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2026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넘겼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환율은 극단을 벗어났고 CDS는 다시 배경소음처럼 낮아졌다. 이창용은 여전히 신중했고 그 신중함은 더 이상 의문이 아니라 성향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나는 그 과정에서 사라진 시간들을 떠올린다.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던 동안
누군가는 집을 팔았고 누군가는 가게 문을 닫았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이 정책은 사람의 삶을 통과한다 고 말했다. 그 문장은 늦었지만 정확했다. 유럽에서도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긴축의 사회적 비용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기서 질문을 던진다. 위기를 넘긴 뒤에야 비용을 말하는 것은 충분한가? 당신이라면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 아직 답은 남아있다. 나는 이 기록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가장 단순한 질문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2026년 초 윤석열 정부는 시장은 안정됐다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이창용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어조로 금융 여건을 설명한다. 금리는 서서히 방향을 틀 준비를 하고 있고 환율은 더 이상 공포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지표만 놓고 보면 위기는 지나간 듯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 장면을 IMF 이후 한국에서 이미 본 적이 있다. 1999년 숫자는 회복을 말했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개혁의 성과를 강조했고 세계는 한국의 회복을 칭찬했다. 그러나 가계와 개인의 시간표는 훨씬 느렸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평균을 복원하지만 상처는 개인에게 남는다. 해외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그리스는 지표 회복 이후에야 분열을 봉합하기 시작했고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과거의 선택과 싸우고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경제 정책의 성공은 언제 확정되는가? 숫자가 안정될 때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을 때인가? 당신이라면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어디에 두고 싶을까? 나는 이 이야기를 질문으로 닫기로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선택과 이창용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키지는 않았다. 환율은 통제 불능으로 가지 않았고 CDS는 경고선을 넘지 않았다. 숫자만 보면 위기는 관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숫자 사이에 남아있는 공백을 본다. 말하지 않은 이유, 공유되지 않은 맥락 개인에게 전가된 해석의 책임. 제롬 파월은 뒤늦게 우리는 항상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고 인정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도 정책의 사회적 비용을 더 일찍 말하지 못한 점을 돌아봤다. 그 고백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문장이 공식적으로 남아있지 않다. 이창용의 침묵은 끝까지 침묵으로 남았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묻는다. 금융시장은 무엇을 읽었을까? 금리와 환율의 움직임이었을까? 아니면 말과 침묵 사이의 태도였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다음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할까? 숫자일까? 아니면 말하지 않은 선택일까?